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자율주행의 요소 기술에 대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제가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기반으로도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로봇과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크게 자율주행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지, 판단, 제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어떤 물체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는 거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사람이 하는 패턴과 똑같으며 일단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능형 시스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인지를 해야 되고 판단도 해야 되고 제어도 해야 되는데 각각이 어떤 요소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식 및 판단 또는 인지라고도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주로 무엇이 그리고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위치라고 한다면은 차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앞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은 자, 이 차량을 기준으로 차량의 좌표축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렇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기 전에 이게 사람인지부터 판별을 하고 그렇다면 사람이 어디 있는지 x, y가 어디 있는지 판별도 해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건지 또는 이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를 분류해 주는 게 인지 쪽에서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지 쪽에서 명확하게 이거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지 판단 쪽에서 지금 사람이 이 위치에서 건너려고 하고 있으니까 나는 자동차는 멈춰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위치에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계속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는데 기초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쪽에서는 무엇이 또는 누가 있는지를 인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센서가 카메라 또는 라이다가 되는데요. 라이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계식 라이다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빛을 쏘는 기계식 메커니즘이 있어서 빛을 이렇게 하나 쏘게 되면은 어떤 물체에 반사돼서 이제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는 그런 형태의 하드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360도 돌게 되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주변에 뭐가 있는지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로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센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라이다하고 그다음에 뎁스 카메라라고 적혀 있는데 영상 처리를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는 어떤 물체의 뎁스 정보, 그러니까 깊이 정보를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차가 여기 있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면은 카메라가 모노 카메라가 되면 안 되고 스테레오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손가락 두 개를 들고 한쪽 눈을 감은 다음에 손가락을 마주치면 안 맞을 거예요. 이제 한쪽 눈을 감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난 카메라가 되는 거고요. 두 눈을 다 뜨고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은 이거는 스테레오 카메라로 해서 깊이 정보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감고 깊이감을 못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다난 카메라로는 이렇게 자율주행하는데 좀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을 할 때는 뎁스 카메라하고 라이다를 주로 사용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서 최근에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인지 부분이죠. 이제 인공지능을 이미 조금 배운 친구들 알겠지만 욜로라든지 FSD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러한 영상 처리를 해서 자동차를 인식한다든지 오토바이를 인지한다든지 사람을 인지하는 게 되게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판단의 전조 작업이 인지라고 했죠. 이 인지 쪽에서 정확도가 99%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판단이라든지 제어 쪽에서도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지 쪽에서 이러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에서 어떠한 이제 승합차가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오토바이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자율주행이 2014년 이후부터 2014년대쯤이 아마 이미지드 챌린지에서 나온 그 알렉스넷 이후부터가 아마 2014년도쯤일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이제 달파 그랜드 챌린지하고 알렉스넷 이런 것들이 동시에 어떻게 2010년대 초반에 이렇게 육성이 잘 되다 보니까 2015년대쯤부터 이렇게 기술들이 급격하게 발전돼서 지금은 테슬라라든지 이런 현대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차도를 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인지 판단 제어 중에서 인지 쪽에서는 인공지능이 진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차량이랑 그다음에 사람 이런 것들 분류하는 것들을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어디로 가는지 오브젝트 트래킹이라고 하는 거에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고 있고 요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공지능 기법 중에 하나인 LSTM을 통해서 의도 예측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이 오브젝트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 LSTM을 통해 가지고 해당 물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뒤로 가려고 하는 건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혁신적인 기술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한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면은 충돌 위험도를 계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냥 확률 기반으로 충돌 위험도를 계산했다고 하면은 LSTM을 이용하게 돼서 이 차량이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지 후보 궤적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후보 궤적들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후보 궤적들에 대해서 충돌 위험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계산할 수 있게 돼서 좀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텍션하고 오브젝트 트랙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건지 내 차 쪽으로 뛰어들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차를 회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충돌 위험도를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서 이렇게 차량 두 대가 마주치면서 가게 되는데 이때 상황에서 내가 이 차를 회피해 줘야 되는지 이 차를 먼저 지나가게끔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작용까지 고려해 줄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의 개발 덕분에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차량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끼리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통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인지와 관련된 것 중에 하나인 슬램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슬램은 사실 이제 되게 로봇을 시작할 때부터 되게 많이 사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인지 쪽에서 아까 어디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검출한 오브젝트가 어디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판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서 전혀 모르는 곳에 내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가지고 어떤 특정 지하철역에 내렸다고 지금 가정을 해볼게요. 특정 지하철역에 내리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내가 어디 있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판단하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맵을 머릿속으로 지금 주변에 뭐가 있으니 내 위치가 어디쯤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디로 움직이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파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디 있는지 파악해야 되고 동시에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 그리고 주변에 맵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머릿속으로 그리는데 그 과정을 슬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램은 시뮬테니어스 동시에 하는 건데 로컬라이제이션하고 매핑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인지 판단은 인지 관련된 거는 매핑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은 로컬라이제이션도 자율주행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센서는 대표적인 걸로 GPS가 있죠. 여러분 휴대폰에도 다 탑재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네이버 길찾기 이런 것들 할 때 지도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센서 중에 하나로 많이 쓰이는 게 GPS 센서인데요. 이 GPS 센서만 가지고는 정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그러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라이다를 이용해서 내 위치를 측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GPS랑 다른 센서의 센서 표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좀 더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계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GPS하고 다른 센서들의 표준을 통해 가지고 슬램을 하게 됩니다. 슬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특정 경로로 가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시작해야 될 알고리즘의 하나로 내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파악해야지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할 수 있는 전초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램을 활용한 대표적인 게 차량에 이제 라이다를 달고 하는 구글 웨이모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탐탐이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지금 유명한 이제 로드 DNA라고 하는 형태로 세일즈를 많이 하고 있는데 DN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전 물질을 담은 어떠한 유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도로를 하나의 DNA 형태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로마다 각각 정해진 특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라가 사거리라고 하면은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어디 있겠구나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만약 직진 구간이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가로수가 몇 미터마다 간격이 심어져 있구나. 가로수가 10미터마다 장착되어 있으면은 여기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어디 동네 어떤 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가 5m마다 설치되어 있고 가로등이 이렇게 있고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는 서울에 있는 종로의 어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DNA처럼 작업을 해줘서 디지털 맵을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탐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도를 기반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다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 보통 이렇게 플램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이 라이다가 없습니다. 근데 라이다가 없는데도 어떻게 잘 주행을 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자율주행 차 나오기 전에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 단계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좀 더 위에 분들은 이제 운전을 할 때, 고속도로 운전할 때 항상 차 뒷좌석에다가 전국 고속도로 지도라는 걸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특정 고속도로, 국도를 탈 때마다 이제 이 국도를 몇 번째에서 출구를 빠져야 되는지 그 책자를 피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 길이 눈에 익을 거예요. 내가 전에 왔던 길이네. 여기서는 빠져나가면 되겠지. 그 과정에서는 책을 보지 않고 눈으로만 보고 그 길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컨셉을 적용한 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에요.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사용자가 많이 다니는 길을 학습해가지고 이제 라이다란 그런 기술이 없이도 카메라만 가지고 주행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고,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부모님 세대 윗단계에서 지도를 보고 다니던 그런 형태를 생각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경로 생성 및 추종이 있는데요. 이제 경로 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디 있는지 파악했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파악을 했다고 하면은, 내가 그러면 이 목표점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경로를 만들어야 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목표점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목표는 이제 인공지능이 배웠겠지만 코스트 펑션은 다 다를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장애물에 안 걸리고 최대한 멀리 가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복잡한 길을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가면 이제 최단 시간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길로 가는 게 제일 좋은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하철역에 내려가지고 내가 이 공단의 끝에 있는 여지점까지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갈지 이걸 정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이제 티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티맵에서 보게 되면은 최단거리가 있고 최적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무료 도로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목적을 하는 게 달라요. 이거는 이제 톨비 같은 게 들면 안 되고, 최단거리는 길이만 따져서 실질적으로 제일 짧은 길. 그다음에 최적 경로는 교통정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실제 최소 시간이 걸리는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최적이라는 걸 해주죠. 실제로 이 최적에는 골목길 같은 거를 회피하는 기능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길로만 가는 형태의, 만약에 최적길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식으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게 글로벌 패스 플래닝. 좀 더 쉽게 이해하면 티맵을 생각하시면 아마 쉬울 거예요. 티맵을 하게 되면은 어떤 길을 가라라고는 알려주지만 몇 번째 차선을 가라고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A 지점부터 이렇게 차도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텐데 B 지점까지 가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는 알려줄 거예요. 근데 몇 번째 차선을 가라고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거는 로컬 패스 플래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들이 이렇게 있는데 A점부터 B점까지 가는 거는 글로벌 패스 플래닝에서 이미 정해졌어요. 근데 이제 내가 A점부터 B점까지 가는 글로벌 패스 플래닝에서 정해진 지점을 가는데 주변에 차들이 이 차는 너무 느리게 가고 여기는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길을.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역적인 곳에서 패스 플래닝을 하는 거를 로컬 패스 플래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도 관점에서 맵을 만드는 거를 글로벌 패스 플래닝이라고 하고요. 팀맵을 생각하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이 글로벌 패스가 형성된 이후에 좀 더 작은 세부 단위에서 지역적인 거죠. 지역적인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패스 플래닝 하는 거를 로컬 패스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패스 플래닝은 이제 도로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주로 따져보는 반면에, 로컬 패스 플래닝은 주변에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패스 플래닝 방식이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특정 경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패스 플래닝을 해야 되고 로컬 패스 플래닝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방식에는 이제 여러 가지 AI 방식이 많이 쓰이는데요. 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A스타랑 D스타가 방식이 제일 많이 쓰여요. 요거는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은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게임을 하게 되면은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아니면은 컴퓨터 상에서 내가 어떤 캐릭터가 있을 때 여기서 내가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라라고 찍으면은 애니메이션 상으로 캐릭터가 이렇게 걸어서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들을 피해서 갈 거예요. 이때 쓰이는 방법이 A스타랑 D스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다 하나의 격자무늬의 지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장애물이 있는 곳들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목표점까지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를 계획하는 게 A스타 방식이고요. 그것들은 나중에 실제 이 경로 계획의 AI에 대해서 다룰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확률 맵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랜덤 리서치 트리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확률 기반으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델 기반하는 것들 여러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경로 계획에 대한 인공지능을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거고요. 랜덤으로 길을 막 만들어 봤더니 목표점에 잘 도달했더라,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모델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맞겠구나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 기반하고 그 다음에 그 랜덤으로 제네레이션 인공지능학 기반으로 하는 두 가지를 아마 나중에 따져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게임상에서 여러분들이 캐릭터가 움직이는 형태를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전체를 하나의 지도 또는 아까 내가 가야 할 차선이라고 보게 되면은 장애물이 있는 곳들을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칠해주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차가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이렇게 길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이 길을 정확하게 쫓아가는 제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컴퓨터가 길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만든 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핸들 조작을 하거나 브레이크와 악셀을 밟아가지고 실제 차량을 움직이게끔 해주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제어 방법이 있는데,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모델 기반으로 하는 제어 방식이 있고, 그 방법들은 PID 제어, 아마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프로포셔널, 인테그럴, 디퍼런셜레이션 해가지고 미분, 적분, 그 다음에 비례상수를 이용한 제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는 제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기반으로 하는 MPC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요즘에 최근 또 각광받고 있는 게 DRL,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한 건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주어진 차선이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차선을 보고 자율주행을 하는 건데, 전방에 이렇게 차선이라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한번 보고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차선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차선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차선 내에만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차선을 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 되겠죠. 이 내가 가야 할 경로 계획을 하게 되면은 이 경로를 따라가기 위한 제어를 이제 이 핸들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핸들을 가지고 하는 와중에 자율주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핸들을 건드리게 되면은 이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제어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행을 하게 되면은 운전자가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차가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길 가운데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들이 제어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점들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주행해야 될 환경에 대해서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지하고, 인지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은 차선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이것들을 인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판단은 자율주행 차량으로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판단이라고 하면은 직진할 것인지 아니면은 코너를 돌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멈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제어를 할 거면은 만약에 직진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가속을 얼마나 할 건지 아니면은 브레이크를 얼마나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향이라고 하는 거는 운전대를 얘기합니다. 운전대를 얼마나 틀지 이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차선과 장애물을 판단하고 내가 직진을 할 건지 아니면 회전을 할 건지, 그리고 내가 가속을 할지 감속을 할지 조향할지 이걸 정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자율주행의 시퀀스예요. 이거를 기반으로 나온 게 요즘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해주는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요거는 뒤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간략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주행 차에는 여러 가지 센서가 달려요. 아까 얘기했던 라이다도 달리고 카메라도 달리고 GPS도 달리고, 그 다음에 차량과 차량 또는 차량과 인프라스트럭처 통신하는 이런 것들이 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라든지 울트라소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량 자체에 달려있는 휠 센서라든지 IMU 센서들도 달리게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을 통해 가지고 인지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인지. 여기가 인지고 판단이고 이게 제어가 됩니다. 인지 쪽에서 하는 걸 보게 되면 아까 센서 표준이라고 한댔죠. 센서 표준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 차량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차량은 멈춰 있는지 아니면 움직이는지, 그리고 표지판은 어떻게 돼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에 안내 표지판은 어디로 가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한 속도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돼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센서 표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댔죠.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댔죠. 그리고 매핑, 그리고 밑에 있는 데드 레코닝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GPS 말고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차량 정보만 가지고 이 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데드 레커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같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의 상태, 그다음에 도로의 상태를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센서에서 들어오는 값이 실제로 믿을 만한가 이런 것들을 측정해보는 게 에스티메이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지 영역에서 1차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가 있고 내가 어떤 길을 달리고 있고 현재 속도 제한 표지판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내가 빠져나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인지 쪽에서 인지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판단이라는 걸 하게 되죠. 판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패스 플래닝과 로컬 패스 플래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내가 몇 번째 차선을 타고 갈지, 그다음에 어느 도로를 타고 갈 건지를 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드라이빙 모드 디시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타면은 이제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에코 드라이빙 모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연비를 좀 더 최적화할 건지 아니면은 탑승감을 좀 더 올릴 건지 아니면은 내가 좀 더 스포티하게 운전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선정할 수 있는 것도 판단 영역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리스크 어세스먼트, 주변의 차량과 내가 어떻게 충돌 위험도가 발생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내 차량은 안전한지,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들도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 영역에서 하고 있고 이 두 개에서도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제어 부분이 있죠. 제어라고 하는 거는 MDPS 스티어링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람의 운전대 부분을 조작해 주는 게 있고, 스로틀, 그다음에 브레이크, 스로틀은 가속 페달,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페달인데 이 두 개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차량이 움직이는데 이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인 키핑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레인 키핑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차선을 잘 유지해 주게끔 하는 제어, 그리고 레인 체인지는 차선을 변경하게끔 해주는 거, 그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앞 차량과의 간격을 잘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인터섹션 드라이빙 컨트롤 같은 경우는 교차로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정하는 것, 그런 것들 포함해서 충돌을 이제 아까는 어세스먼트까지 했다면 매니지먼트, 내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제어까지도 하고, 페일 세이프, 어떤 차량의 센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긴급 정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전자에게 제어 권한을 넘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제어가 아마 여기서 수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율주행의 프로시저를 보게 되면은 센서에서 받은 정보를 인지, 판단, 제어를 통해서 실제 운전하고 있는 이렇게 조향이랑 브레이크 페달 쪽으로 넣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각각 요소 기술로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하나로 묶어서 엔드-투-엔드 러닝 방식의 자율주행을 하기도 합니다. 엔드-투-엔드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센서 단부터 제어 단까지 모든 거를 그냥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설계해서 내가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모듈이 다 묶어버린 거를 이제 엔드-투-엔드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지금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제 인공지능을 배우게 될 테니까 거기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CNN 구조라고 보시게 되면 됩니다. 이제 CNN 형태로 이제 어떠한 운전하고 차가 보고 있는 영상, 예를 들어서 전방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봤던 동영상처럼 차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나무가 어떻게 있고 신호등이 어떻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이 화면 자체를 그냥 인풋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풋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나온 거는 스티어링이랑 그다음에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DNN으로 설계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아마 CNN 구조로 가장 기본적으로 설계했던 엔비디아에서 제일 처음 발표한 논문입니다. 보게 되면은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뉴런들이 있고 레이어가 있고 커널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가장 간단한 CNN 구조로 돼 있고요. 보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자율주행 어떻게 하냐. 먼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쌓게 되죠.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을 배우게 될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고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지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실제 주행까지는 안 하고 시뮬레이션으로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엔비디아는 자기네들 GPU를 많이 팔기 위한 회사라고 했죠. 그래서 드라이브 PX라고 하는 자동차 전용 GPU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제 전문 운전자가 앉아가지고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로깅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이 로깅 장치는 뭘 로깅하냐면은 전방 카메라가 보고 있는 영상 그리고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영상하고 그다음에 레프트 부분, 라이트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카메라를 더해서 이쪽 범위에 대한 영상을 이제 로깅을 같이 해주는 거를 이 드라이브 PX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은 아까 영상하고 그 조향각을 같이 러닝을 하게 되면은 보게 되면 이게 인풋이고 이게 출력이었죠. 인풋과 출력에 대해서 사람이 하는 거를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와중에 이거를 계속 로깅을 해주는 거죠. 이 조향값하고 이 현재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브레이크랑 악셀을 하지 않고 조향각만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이 수집을 하게 되면은 이 수집한 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 녹화된 조향각이랑 그다음에 실제 카메라에서 녹화된 영상이랑 이렇게 같이 플레이를 시킵니다. 플레이를 하면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돌렸는데 여기서 추천해서 나오는 스티어링 각이 있을 거고 실제 그때 녹화된 스티어링 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이걸 통해서 나온 스티어링 각이 처음에는 요것과 아주 많이 다르겠죠. 근데 이거를 두 개의 차이를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해주게 되면은 결국엔 이 CNN을 통해서 나오는 이 조향 앵글이 실제 사람이 운전했던 것과 거의 유사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실제 사람이 주행했던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이건 트레이닝에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걸 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주면서 실제 CNN에서는 어떻게 조향각이 나오는지 그리고 사람이 이때는 어떻게 운전했는지를 보고 서로 비교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봤더니 실제 CNN으로 해봤더니 실제 사람이 운전했던 것과 거의 유사하게 조향각을 움직이더라. 핸들을 잘 조작하더라 라고 하는 게 아까 있었던 이 엔비디아의 셀프 드라이빙 카의 논문입니다. 요거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요거 논문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